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소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1813년 바이마르로 돌아온 쇼펜하우어가 어머니와의 불화로 루돌 슈타트로 도망치게 되고, 거기서 충족 근거율의 4가지 근거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4년 드레스덴에서 4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의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완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에서 나타나 있는 그의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쇼펜하우의 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820년 3월 23일 쇼펜하우어는 베커 교수의 사회로 강의 담당 자격 심사에 시험 강연을 하게 되었다. 이 석상에서 그는 헤겔을 공격하는 의견을 전개하였다. 그의 언성에는 경멸 그 자체가 드러나 있었다. 헤겔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강연을 중단시키고 젊은 적수의 길을 꺾고도 남을 만한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의 여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헤겔의 강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를 잡았다. 헤겔과 맞서 보려던 쇼펜하우어의 도전은 헤겔의 수강생이 200명을 넘는 반면 자신의 수강생은 5명에 머무는 참패로 끝났다. 1821년 그는 다시금 자신의 철학 체계에 대한 강의 계획을 공시했다. 그것도 시하듯이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대를 택하여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수강생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1828년 그는 베를린을 영원히 떠날 생각을 하고 남부의 대학으로 눈을 돌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 학부장 앞으로 편지를 띄웠으나 그 답장은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다. 결국 그는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을 단념하였다. 그 후로 그는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었다. 1820년이 되면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 담당 자격 심사의 시험 강연을 하게 됩니다. 강의 담당 자격 심사의 시험 강연이란 쉽게 말하면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냐 없냐를 시험 및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요즘에도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장학사나 학교장 및 여러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시범 강연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베를린 대학에서도 강의를 처음으로 맡게 되는 사람이 그 강의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베를린 대학에서 가장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은 헤겔이었는데, 쇼펜하우어의 시험 강연에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그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향해 엄청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격적인 어투는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향해 어떻게 공격을 하였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권력에 힘입어 높은 자리에 오른 헤겔은 위대한 철학자로서 공인되어 있으나 실은 어리석고 고루하고 구역질 나고 무식한 돌팔이이며 터무니없고 알쏭달쏭하고 무의미한 글을 휘갈겨 쓰고 그럴듯하게 포장함으로써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된 헤겔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헤겔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 교수나 우리나라로 치면 돌 김용옥 선생님쯤 될 것 같은데, 이제 겨우 박사학위를 받고 몇 년 지나지도 않은 신출내기가 자신을 향해 공격을 퍼부으니 기분이 몹시 언짢았을 것입니다. 해서 헤겔도
쇼펜하우어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와 헤겔 사이에서 이렇게 심한 불화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그해 여름 베를린 대학에서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의 명성이나 영향력을 비추어 보면 쇼펜하우어와 같은 신출내기 강사는 금방 자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어투를 가진 쇼펜하우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사적인 것이라면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쇼펜하우어가 하는 행동이 밉지만 그가 밉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에게 조금만 비판의 목소리를 가해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든가 자기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연예인들에게 방송 출연을 금지시킨다거나 잘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을 자르는 것을 보면 해결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 좁은 놈들이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가며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1820년 그해 여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강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헤겔의 강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로 잡습니다. 헤겔과 한번 맞서보려는 첫 번째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1라운드의 결과 헤겔의 수강생은 200명을 넘는데 반면 자신의 수강생은 5명에 머무르는 참패로 끝이 납니다. 어느 무명 댄스 가수가 방탄소년단과 동일한 시간대와 동일한 장소에 똑같이 콘서트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방탄소년단을 구경하러 가지 무명 댄스 가수를 보러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하튼 쇼펜하우어는 1라운드에서 참패를 당한 것에 굴하지 않고 그 다음해인 1821년 제2라운드에 해당하는 강의 계획을 공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는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시도하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은 하나도 없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해서 쇼펜하우어는 1828년 베를린 대학은 자신이 몸담고 있을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돌아오는 답변은 그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을 단념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 이후로 이어지는 피테, 슐라이어마허, 헤겔 등과 같은 당대 여러 철학자들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함부로 남발하는 엉터리 철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쇼펜하우어는 당대의 모든 철학자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플라톤 이후로 이어지는 칸트의 철학만이 진정한 철학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한 철학자는 오직 자신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칸트의 철학을 계승하여 칸트가 풀지 못한 여러 난제들을 자신이 해결하였고 이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열었으나 아무도 그의 철학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대에는 헤겔의 철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에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분명 헤겔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존심이 무척 강한 그로서는 이를 용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수 생활을 접는 순간을 보면 매우 단호합니다. 그는 한 번 내린 결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싶어 헤어져야 할 때 헤어지지 못하고 시험 공부를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고 이 길이 아니다 싶어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못해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 앞에 결단의 순간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31년 유럽에는 콜레라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어느 밤에 그는 올해 안으로 자신이 죽는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은 그가 베를린을 떠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국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였고 이후로는 평생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이곳에서 한 마리 개와 더불어 틈틈이 피리를 불며 고독을 달랬다. 여기서 그는 약 30년 동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알려지는 일도 없이 조용하게 살았다. 콜레라를 피해 쇼펜하우어는 살아남았고 베를린에 남아있던 헤겔은 1831년 11월 24일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다. 1838년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머니 요한나의 죽음을 맞았고 1849년에는 여동생 아델레의 죽음을 역시 이곳에서 맞았다. 1831년이 되면 유럽에는 콜레라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을 되고 있었는데 콜레라가 확산되기 직전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죽는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에 불길한 예감을 느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거처를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평생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인데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당시는 이 정도로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곳에서 약 30여 년을 살았다고 하니 혹시나 프랑크푸르트를 가시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쇼펜하우어가 남겨놓은 흔적들을 찾아보며 여행을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거처를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기는 바람으로 콜레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베를린에 남아있던 헤겔은 콜레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1838년 어머니 요한나가 죽었을 때에도 프랑크푸르트를 벗어나지 않았고, 1849년 여동생인 아델레가 죽었을 때에도 프랑크푸르트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약 30년 동안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평생 동안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836년 자연에 있어서의 의지에 대하여를 간행하였고, 1839년에는 인간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왕립 노르웨이 과학원의 현상 논문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노르웨이 학술론의 수상작인 인간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와 덴마크 학술론의 낙방작인 도덕의 기초에 대하여를 묶어 1841년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였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권은 인쇄도 받지 못한 채 출판하였다. 또한 1851년에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상을 추가로 보완하여 철학사, 생활의 지혜 및 31편의 사람의 성찰에 관한 내용을 모아 불옥과 추가라는 두 권의 책 또한 인쇄를 받지 못하고 출판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이 출판되자 순식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때 쇼펜하우어의 나이는 63세였다. 이에 따라 그는 주목받는 사상가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바그너는 니벨룽겐의 반지를 그에게 헌정했으며, 영국에서는 최고의 천재 사상가라는 평판이 쏟아졌고, 많은 예술가들이 찾아와 그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보온 대학에서는 그의 철학에 대한 강의가 처음 열리게 되었다. 한평생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울해하던 저작들이 만년의 유럽 전체에서 다시 공명을 일으키며 좋은 평가를 받아 그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냈다. 1836년이 되면 그는 자연에 있어서의 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게 되고, 1839년에는 인간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 논문은 노르웨이 과학원의 현상 논문 당선작이기도 한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신춘문예나 여러 공모전에 응모하여 당선된 작품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41년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고, 1851년에는 불옥과 추가라는 두 권의 책을 인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평생 지필에만 몰두하던 쇼펜하우어는 그의 나이 63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주목받는 사상가의 지위를 획득하고 천재 사상가라는 평판을 받게 됩니다. 해서 그의 인생 말년에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한 10년쯤 되면 7급으로 진급하고 직책은 계장쯤 됩니다. 그쯤 되면 자기 부서에서 떨어지는 일들을 웬만하면 능수능란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해서 아랫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윗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여 그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한 10년이 지나게 되면 과장쯤 됩니다. 과장쯤 되면 자기 부서에 떨어지는 일들을 웬만하면 능수능란하게 처리하게 되고 해서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고 윗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여 조직 내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소위로 인간하여 11년차가 되면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소령쯤 되면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고, 학교에서 신입 교사로 발령받아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부장 교사가 되는데, 그쯤 되면 학교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의 젊은 날에는 그의 사상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는 이 없는 무명의 사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813년 예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로 1814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고, 1836년에는 자연에 있어서의 의지에 대하여를, 1839년에는 인간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를, 1841년에는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들이라는 책을, 1851년에는 불혹과 추가라는 책을 꾸준히 집필하였고 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이 63세가 되던 해 비로소 그의 사상은 인정을 받게 되고, 천재 사상가라는 평판 속에 편안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 이전에는 그가 쓴 책이 팔리지 않아 자비로 출판을 한 적도 많았고, 인쇄를 받지 않고 출간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글로 집필하였고 또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행하였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결과 그의 인생 말년에는 비로소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자신의 사상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너무 조급한 마음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공을 들여야 완성되는 결과물을 5년이나 3년 정도의 결실을 보려고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밥이 제대로 익기 위해서는 뜸을 들여야 하는데 설익은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사상이 대중들 앞에 인정을 받는데 6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일에 대한 결실을 맺고자 할 때 새겨야 할 대목일 것입니다. 1858년 겨울, 쇼펜하우어는 산책하는 도중에 쓰러져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그리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1860년 4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흡곤란이 일어났고, 이런 현상이 수개월 반복되었다. 1860년 9월 21일, 쇼펜하우어는 평상시보다 늦게 일어났으나 정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정부는 의사에게 연락하였고,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편안한 자세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언장은 8년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단치에 살고 있던 먼 친척들에게 약간의 배려와
애인이었던 매돈 외에 오랜 세월 그를 보살펴준 가정부가 종신연금을 받았다. 그리고 기금의 대부분은 1848년 혁명 당시 부상 또는 사망한 프로이센 병사 유족을 돕는데 쓰도록 할당되어 있었다. 1858년 쇼펜하우어는 산책하는 도중에 쓰러져 이마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1860년 4월에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 1860년 9월 21일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편안한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났으니 그가 죽은 해인 1860년을 계산해보면 약 72세에 비교적 오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유언장이 8년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가 매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의 먼 친척들과 애인 그리고 그를 평생 보살펴준 가정부에게 유산의 일부를 나눠 주고 나머지 기금의 대부분은 1848년 혁명 당시 부상 또는 사망한 프로이센 병사의 유족들을 위해 쓰도록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